한양의 북촌, 만석군이라 불리던 임판수의 대저택에는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평생을 장부와 주판화를 튕기며 조선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던 노장. 임판수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소문은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정작 사랑채 깊숙한 방 안, 겹겹이 처진 병풍 뒤에 누워있는 임판수의 눈동자는 미동조차 없었으나 그 속은 형형한 빛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지금 치밀한 연극의 서막을 올린 참이었다. 며칠 전부터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척하며 혀를 굴려 말을 더듬었더니 조심 깊은 척하던 아들 명환과 며느리 오 씨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판수는 눈을 감은 채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공기의 결을 읽었다. 사람의 진심은 입술이 아니라 발소리와 한숨 소리에 묻어나는 법이다. 아들 명환은 병든 아비의 안색을 살피는 대신 방구석에 놓인 자개함의 열쇠 꾸러미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판수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거대한 부가 자식에게는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린 것인가. 그는 이제 스스로를 죽임으로써 가문의 진정한 민낯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때로는 보지 못하는 척하는 것이 세상의 추악한 진실을 가장 투명하게 관찰하는 유일한 방책임을 그는 수십 년 상도의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었다. 임판수가 정신을 놓은 지 1회째 되던 날, 아들 명환은 아비의 머리맡에서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아비의 쾌차를 바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끝내 입을 열지 않고 잠든 아비가 원망스러워 터져나오는 탐욕의 잔재였다. 명환은 판수의 베개 밑과 장롱 깊숙한 곳을 샅샅이 뒤졌다. 임씨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비밀, 금고의 위치가 적힌 장부를 찾기 위함이었다. 판수는 실눈을 뜨고 그 가련한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명환은 마침내 구석진 벽면의 비밀칸을 찾아내어 낡은 칠기 상자 하나를 꺼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연 명환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명환이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빛바랜 베넷 저고리와 판수가 젊은 시절 명환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손으로 쓴 천자문 서책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명환은 허탈함에 상자를 내팽개쳤으나 판수의 가슴 속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다. 부모의 사랑을 금전으로 환산하려 드는 순간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인류는 썩은 고기보다 못한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것을 아들은 알지 못했다. 판수는 다시 눈을 감으며 차가운 눈물을 속으로 삼켰다. 며느리 오 씨는 가문에서 소문난 연녀이자 현모양처였다. 판수는 평소 그녀를 아들보다 더 신뢰하며 안살림을 맡겨왔다. 하지만 판수가 쓰러진 이후 오 씨의 방 안에서는 매일 밤 기이한 향기가 풍겨나왔고 낮은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다. 판수는 밤중에 몰래 일어나 벽장 너머로 며느리의 방을 엿보았다. 단정한 비단옷을 입고 바느질을 하던 평소의 모습은 간데없고 오 씨는 친정 오라비와 마주 앉아 가문의 가보인 청자 향로와 고서아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하고 있었다. 친정의 노름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시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기물들을 하나씩 장터의 중개인에게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겉모습은 달콤하게 익은 과실 같으나 그 속에는 대를 이어갈 가문을 망칠 독이 든 씨앗이 숨어 있었다. 판수는 며느리의 차가운 독백을 들으며 자신이 믿어온 인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부질없는 모래성과 같았는지 절감했다. 그는 이제 이 뒤틀린 욕망의 실타래를 어떻게 끊어낼지 조용히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가문의 불행이 닥치면 어김없이 먹잇감을 찾는 까마귀들이 몰려들기 마련이다. 명환 주위에는 자칭 신통하다는 도사 한 명이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명환에게 임판수의 병은 가문의 선산지기가 나빠서 생긴 일이라며 선산을 팔고 다른 명당으로 조상님들을 모셔야 집안이 일어설 것이라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았다. 명환은 이미 이성을 잃고 도사의 말에 현혹되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판수는 그 도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싹한 소름과 함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20년 전 가문의 창고에서 곡식을 훔치다 쫓겨났던 하인의 아들이었다. 원하는 세월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한 술처럼 익어 돌아온 것이다. 판수는 적들의 탐욕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기막힌 반전의 묘수를 구상하며 마지막 연극의 절정을 준비했다. 선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의 달밤이었다. 임판수는 갑자기 방문을 박차고 나와 거리를 헤매며 헛것을 보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마당에 헛개나무를 붙잡고 통곡하며
조상님이 노하셨다. 불길이 온 집안을 덮치는구나 라고 소리를 질렀다. 때마침 판수가 미리 매수해둔 장터의 광대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담장 위를 뛰어다니자 겁이 많은 도사와 명화는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엎어졌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도사는 자신이 가문의 재산을 갈취하려 했던 음모를 스스로 자백하며 도망쳤고, 명화는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에 치를 떨며 대성통곡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눈앞에 진실을 보지 못하던 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상조차 두려움의 실체로 받아들이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판수는 아들 내외를 사랑채로 불렀다. 그는 이제 치매 연기를 멈추고 정정하게 앉아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판수가 장사를 시작한 이래 평생을 기록해온 비망록이었다. 명환과 오씨는 그 수첩에 비자금의 위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침을 삼켰으나 그들이 마주한 내용은 전혀 뜻밖이었다. 수첩에는 명환이 어린 시절 저질렀던 잘못을 판수가 몰래 수습해준 기록, 며느리 오씨의 친정이 어려울 때 판수가 익명으로 돈을 보냈던 증서들, 그리고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판수가 홀로 감내했던 눈물의 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가족들이 그토록 찾던 진정한 보물은 손에 쥐는 금전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화목을 위해 가장이 치렀던 숭고한 희생의 향기였다. 명환과 오씨는 자신들의 탐욕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고 판수의 발치에 엎드려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 임판수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빈민 구유를 위한 기금으로 관청에 기부하고 아들 명환에게는 오직 정직한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논밭 몇 마지기만을 남겨주었다. 주도권을 잃은 아들 내외는 처음엔 당혹감과 분노에 휩싸였으나 비단 옷을 벗고 흙을 만지며 살아가기 시작하자 비로소 서로의 얼굴에 어린 고단함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 비움으로써 비로소 채워지는 관계의 신비였다. 판수는 만월이 뜬 어느 고요한 밤, 아들에게 가문의 인장과 마지막 장부를 건네며 진정한 가장의 무게를 전수했다. 그는 더 이상 재산의 노예가 아닌 가문의 정신을 지키는 노련한 조언자로 남기로 했다. 가문의 주방에서는 이제 시기 어린 속삭임 대신 된장국 끓는 구수한 냄새와 소박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임판수는 괴나리 보찜 하나만을 맨 채 호련히 한양을 떠났다. 그는 이제 만석군 임판수가 아니라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며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었다. 저작거리의 아이들에게는 정직의 가치를, 욕심 많은 부자들에게는 나눔의 미학을 야담의 형식을 빌려 들려주었다. 그는 사실 길거리에 나앉은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기록하여 조정의 바른 관리들에게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어사가 되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인생은 황혼에 이르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쌓아온 지혜를 지팡이 삼아 새로운 길 위로 다시 서는 끝없는 연재물이었다. 임판수가 걸어가는 길 위로 석양의 금빛가루가 내려앉았고 그의 등 뒤로는 그가 남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한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유산이었다. 임판수가 한양을 떠나 처음으로 발을 들인 곳은 서해안의 갯벌이 끝없이 펼쳐진 소금 고을 염주였다. 바닷바람에는 늘 짭조름한 소금기가 섞여 있었고 갯벌 위로 내리쬐는 태양은 백성들의 등줄기를 시커멓게 태우고 있었다. 판수는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장터 어귀의 주막에 자리를 잡았다. 평생 비단옷만 입어온 살결에 거친 삼배옷이 닿는 감촉이 생경했으나 마음만은 구름 위에 올라탄 듯 가벼웠다. 그러나 주막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대화는 소금기보다 더 따갑고 쓰라렸다. 이 고을의 소금 유통권을 쥐고 있는 거상 최풍만이 소금값을 평소보다 5배나 올려 부르는 바람에 소금이 없으면 장을 담그지 못하는 백성들의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판수는 주막 평상에 앉아 최풍만의 저택 쪽을 바라보았다. 탐욕은 소금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마른 법이다. 판수는 짐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다음 날 판수는 최풍만의 상단을 찾아가 자신을 북방에서 온 소금 중개인이라 소개했다. 그는 일부러 낡은 가마니 몇 개를 보여주며 소금에 섞으면 무게를 2배로 불릴 수 있는 비법 가루를 가지고 있다고 속삭였다. 최풍만은 눈을 번뜩이며 판수를 은밀한 창고로 불러들였다. 판수는 소금 가마니에 정체 모를 하얀 가루를 섞는 신용을 하며
최풍만의 욕심을 부추겼다. 사실 그 가루는 단순한 녹말가루에 불과했으나 눈먼 탐욕에 사로잡힌 최풍만은 그것이 황금을 낳는 가루인 줄로만 알았다. 최풍만이 판수에게 비법을 전수받으려 거액의 어음을 건네는 순간 판수는 미리 연락해둔 관아의 관리들과 함께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창고 가득 쌓인 소금은 고스란히 몰수되어 헐값에 백성들에게 풀렸고 최풍만은 자신이 부린 잔재주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고을에서 쫓겨났다. 판수는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섰다. 이익을 독점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판함정의 짠물에 잠기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소금 가을의 노을 위에 새기며 말이다. 판수의 발걸음은 깊은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곡성고을로 향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 이 고을은 밤마다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귀신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의 가축과 재물을 뺏어간다는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했다. 해가 지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였으며 고을 사또조차 겁에 질려 정물을 돌보지 못했다. 판수는 마을 서당 뒤편에 무너진 사당의 거처를 정하고 밤을 기다렸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과연 산기슭에서 기괴한 울음소리와 함께 하얀 소복을 입은 형체가 나타나 공중을 떠다니기 시작했다. 판수는 숨을 죽이고 그 형체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귀신이라기보다 정교하게 조작된 인형과 도르래의 움직임에 가까웠다. 판수는 다음 날 고을의 유명한 직관인 박 씨를 찾아갔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을 물리치려면 땅의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며 마을의 옥토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었다. 판수는 박 씨 앞에서 신들린 듯 작도를 타는 흉내를 내며 내가 진짜 산신령의 계시를 받았다 하고 외쳤다. 당황한 박 씨가 판수를 조용히 불러 입막음을 하려 하자 판수는 그에게 귀신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비방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판수가 알려준 비방대로 박 씨가 다시 귀신 연극을 펼치려던 그 밤 판수는 미리 도르래의 줄을 끊고 조명으로 쓰던 유황불의 위치를 바꿔버렸다. 귀신 인형은 박 씨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박 씨는 스스로가 만든 공포의 장치에 깔려 비명을 질렀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 나왔을 때 귀신 소복 속에 숨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직관 박 씨와 그의 수하들이었다. 공포는 인간의 무지함을 먹고 자라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판수는 달빛 아래 드러난 박 씨의 비겁한 얼굴을 통해 만천하에 증명해 보였다. 강원도의 어느 한적한 강가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서 매일같이 바둑판을 끼고 앉아 나그네들의 발길을 붙잡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바둑 한 판의 돈이 아닌 인생의 비밀 하나를 걸자고 제안하는 기이한 인물이었다. 판수는 흥미를 느끼고 노인의 맞은편에 앉았다. 흑백의 돌이 바둑판 위를 수놓으며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졌다. 판수는 노인의 바둑에서 말할 수 없는 정갈함과 동시에 서슬퍼런 한을 읽어냈다. 대국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판수는 노인의 소매 끝에서 살짝 비친 비단 자수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남성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방 여인들이 정절을 상징할 때 수놓는 문양이었다. 판수는 바둑돌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이토록 훌륭한 바둑을 두시는 분이 왜 수염을 붙이고 남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노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사실 그는 남장을 한 여인 서량이었다. 그녀는 과거 시험을 보고 싶었으나 여인이라는 이유로 가로막히자 남장을 하고 팔도를 돌며 지식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서량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챈 판수에게 절망의 눈빛을 보냈으나 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수첩을 건넸다. 그 안에는 남몰래 학문을 닦아 세상을 바꾼 고대 여인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세상이 정한 틀은 낡은 창살에 불과합니다. 그대처럼 맑은 지혜를 가진 이라면 남장을 하지 않고도 세상을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판수는 서량의 내기에서 이겼으나 비밀을 뺏는 대신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갈 용기를 선물했다. 버드나무 잎이 강물 위로 떨어지는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성별과 나이를 넘어선 도반이 되어 긴 대화를 나누었다.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 병든. 노모를 살리기 위해 3년째 산삼을 찾아 헤매는 이선비라는 이가 있었다. 고을 사람들은 그의 효심에 감동하여 그를 이효자라 불렀고 조정에서도 효자문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갈 정도였다. 판수는 우연히 산길에서 이선비와 마주쳤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약초 바구니를 메고 있었다. 그러나 판수는 그의 눈동자에서 효자의 지극한 슬픔 대신
무언가를 갈구하는 굶주린 짐승의 안광을 읽었다. 판수는 이 선비를 뒤쫓아 그의 거처인 허름한 오두막을 살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노모의 신음은 병원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에 중독된 듯한 고통의 소리였다. 판수는 이 선비가 노모에게 다려주는 약탕관의 찌꺼기를 몰래 수거해 분석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원기를 돋우는 약초가 아닌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고 서서히 몸을 마비시키는 독초인 천남성의 뿌리가 섞여 있었다. 이 선비는 노모의 막대한 유산을 빨리 상속받기 위해 겉으로는 효자인 척 연기하며 노모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다. 판수는 이 선비에게 진귀한 만년삼을 발견했다고 유인하여 그를 깊은 절벽으로 이끌었다. 탐욕의 눈이 먼 이 선비가 절벽 끝에 가짜 삼을 잡으려 할 때 판수는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그의 정체를 폭로했다. 효심이라는 고귀한 이름 뒤에 숨은 추악한 사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명성이 높을수록 그 이면의 그늘은 더 깊고 어둡다는 진실을 판수는 피를 토하듯 우는 노모의 눈물을 닦아주며 뼈저리게 느꼈다. 충청도의 한 주막, 이곳은 전국의 소문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정보의 집결지였다. 판수는 이곳에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수절하는 정씨 부인에 대한 흉측한 소문을 들었다. 그녀가 밤마다 외지 남자를 불러들인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 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판수는 주막의 구석자리에 앉아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의 면면을 살폈다. 소문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정씨 부인의 재산을 탐내던 시동생과 그와 결탁한 동네 건달들이었다. 판수는 그들에게 접근하여 정씨 부인이 숨겨둔 금괴 주머니를 보았다는 새로운 헛소문을 흘렸다. 그러자 시동생과 건달들은 서로 그 금괴를 차지하기 위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판수는 그들 사이에 묘한 균열을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게 하는 신비적 덫을 놓았다. 마침내 탐욕의 눈이 먼 시동생은 건달들이 금괴를 가로챘다고 오해하여 관아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정씨 부인을 모함하기 위해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말들을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냈다. 칼날보다 날카로운 혓바닥으로 한 여인의 삶을 도려내려던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내뱉은 침에 스스로 질식하게 되었다. 판수는 정씨 부인의 결백을 증명해주고는 다시금 말 한마디에 무거움을 수첩에 기록하며 길을 떠났다. 전라도의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던 중 판수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의 평생이 담긴 보물, 유람기와 비망록이 적힌 수첩을 도둑맞은 것이다. 범인은 마을의 12살 난 소년 돌쇠였다. 판수는 노련한 추적 끝에 마을 변두리에 허물어져가는 초가집에서 돌쇠를 찾아냈다. 소년은 판수의 수첩을 펼쳐놓고 서툰 솜씨로 글자를 베껴 쓰고 있었다. 화를 내려던 판수는 소년의 눈에 가득 찬 간절함을 보고 멈춰섰다. 알고 보니 돌쇠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를 모르는 돌쇠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탄원서를 쓸 수 없어 무작정 글자가 적힌 책을 훔쳤던 것이었다. 판수는 소년을 꾸짖는 대신 그 자리에 앉아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글은 도둑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세상을 읽으려 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단다. 판수는 직접 돌쇠 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상소문을 작성해 주었고 소년에게는 자신의 수첩 대신 새종이와 붓을 선물했다.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 이전에 사람의 절박한 사정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정의임을 판수는 수첩을 되찾으며 소년과 함께 흘린 눈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팔도 유람의 막바지, 한양의 아들 명환으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다. 아버님, 제가 위독하오니 부디 마지막 얼굴이라도 뵙게 해주십시오. 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양으로 말을 달렸다. 대문에 들어서자 곡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나 안방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것은 정정한 모습으로 차를 마시고 있는 명환과 며느리 오씨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는 아버지가 그리워 아들이 꾸며낸 고육지계의 연극이었다. 판수는 노여움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려다 아들의 눈에 맺힌 진심, 어린 그리움과 그동안 정직하게 일궈온 집안의 화평한 기운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명환은 이제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지혜를 그리워하는 어엿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판수는 노여움을 거두고 유람 내내 기록했던 수첩을 아들에게 건넸다. 이것이 내가 내게 남길 진짜 가보다. 팔도 강산의 눈물과 웃음이 담긴 이 기록이 우리 가문의 정신이 될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크고 험난한 유람지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집이었음을.
판수는 다시 잡은 아들의 손을 통해 깨달았다. 그는 이제 유람기를 덮고 가족들과 함께 인생이라는 이름의 더 깊은 장편 소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